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4번째, 원자번호 24번 크로뮴입니다. 크로뮴을 평범한 금속이라 생각하셨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상외로 특별한 크로뮴의 특징들과 가장 최근의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영어로는 크로뮴, 독일어로는 크롬이라 불리는 이 원소의 이름을 들으면 왠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사용 중이실지도 모를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원소인 크로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깔끔한 아이콘과는 달리 초기 크롬 아이콘은 번쩍이는 금속 질감이었습니다. 크롬 자동차처럼 세련되고 빠른 특징을 갖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자는 초기 프로젝트 명에서 유래합니다. 이처럼 크로뮴은 금속 도금 분야에서 유명합니다. 스포츠카나 모터사이클과 같이 번쩍이는 금속빛의 질감은 크롬 도금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영화 매드맥스에서도 기계를 숭배하는 워보이들이 크롬 도금으로 번쩍이는 것이 신과 가까워지는 숭배라 외치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크로뮴은 전이금속에 속하며 6족 첫 번째 원소입니다. 크로뮴의 원자 구조에서는 이제까지 관찰된 적 없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전이금속이자 앞서 살펴봤던 스칸듐은 세 번째 껍질에 9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으며 가장 바깥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위치합니다. 전형 원소이자 하나 앞선 칼슘은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는 역시나 2개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타이타늄도 바나듐도 모두 가장 바깥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 번호가 더 높은 크로뮴은 오히려 가장 바깥 껍질에 단 하나의 전자만이 존재합니다. 화학에서는 예외적인 전자 배치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가장 안쪽 껍질에 2개의 전자는 작고 간단한 1s 오비탈에 채워진 2개의 전자입니다. 두 번째 껍질에 8개 전자 중 2개는 2s 오비탈에,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전자는 2p 오비탈의 방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오비탈에 전자가 가득 찬 경우 풀필드라 부르며 다른 경우에 비해 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껍질의 전자 중 2개는 3s 오비탈에, 6개는 3p 오비탈에 채워지며 앞서 봤던 전이금속의 전자 채우는 기준대로라면 4s 오비탈에 2개가 먼저 채워진 후 남은 4개가 3d 오비탈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모든 오비탈이 가득 찬 경우 유독 안정했던 것처럼 모든 오비탈에 1개씩만 전자가 채워진 해프 필드 역시 추가적인 안정성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4s 오비탈의 전자 1개는 3d 오비탈에 채워져 홀 전자로 가득한 3d와 4s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훈트의 규칙이라 배우곤 하는 이 원리는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졌을 때 발생하는 쿨롱 반발력에 의한 불안정성과 같은 스핀의 전자가 동등한 에너지 오비탈에 분포하는 양자역학적 다중도에 따른 안정성의 상쇄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로뮴은 총 6개의 최외곽 전자가 있으며 이들 모두를 잃거나 혹은 일부를 잃으며 이온 상태가 됩니다.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며 산화된다면 크로뮴 2가 이온이, 하나의 전자를 더 잃어버린 경우 크로뮴 3가 이온이, 그리고 남은 3개의 최외곽 전자마저 잃어버리면 크로뮴 6가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바나듐의 경우에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크로뮴 역시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크로뮴 2가 이온은 푸른색의 수용핵을 이루며 크로뮴 6가 이온은 형태에 따라 크로뮴산으로서 노란색의 색채 혹은 2개가 결합한 중크롬산 이온으로서 주황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크로뮴 3가 이온의 경우 초록색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뮴 3가 이온의 녹색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색상이며 순수한 증류수에서는 분홍색을, 암모니아 수용액에서는 보라색을 보이는 등 크로뮴 화합물의 색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크로뮴이라는 이름 역시 색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될 수 있습니다. 크로뮴은 그리스어로 색상을 뜻하는 크로마에서 유래합니다. 크로뮴 화합물은 고체 상태로도 다양한 색상을 갖습니다. 하지만 크로뮴의 최초 발견자였던 루이 니콜라스 보클랭의 분리 순간에는 그다지 다양하지 않은 노란색 색상뿐이었습니다. 이름에 대해 친구들과 논의하던 중 화합물의 색상이 다양하니 크로마라는 어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마지못해 동의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선택이었죠. 참고로 보클랭은 앞서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의 발견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릴륨은 보석의 일종인 녹주석에서 발견되었던 것처럼 크로뮴 역시 보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클랭의 크로뮴 발견은 당시 사이베리안 레드라 불리던 아름다운 붉은 광물에서 시작됩니다. 붉은색과 납을 함유한 특성으로부터 홍연광이라 불리기도 하며 보편적으로는 크로코아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클랭은 먼저 함유된 납을 침전시켜 제거하기 위해 크로코아이트를 분쇄해 가열에 녹인 용액에 탄산 포타슘을 혼합해 하얀색 가루 형태로 탄산납을 제거하게 됩니다. 남겨진 크로뮴산 이온에 염산을 넣어 반응시켜 산화 크로뮴을 분리했으며 환원시키기 위해 탄소를 넣고 가열해 금속 상태의 크로뮴을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크로뮴이 함유된 가장 유명한 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의 산화 알루미늄 구조에서 불순물의 형태로 크로뮴이 끼어들어가게 되는데 붉은색은 크로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루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영혼 그 자체가 크로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크로뮴이 산화 알루미늄 결정에 함유되어 만들어지는 준안정 상태와의 에너지 간격 1.79 일렉트론 볼트가 루비의 붉은 형광빛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는 레이저의 기본 원리로 루비가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클랭이 천연 루비를 가루내어 크로뮴을 추출해봤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태워 탄소인지 확인해본 라부아지에가 떠오르는 실험정신 투철한 화학자인데 크로뮴에는 또다시 친숙한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소 발견 달인 험프리 데이비경과 옌스 야코프 베르셀리우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크로뮴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두 분입니다. 먼저 데이비경은 과거 화학자들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크로뮴 화학물을 분석합니다. 크로뮴산을 직접 먹어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산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부터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미지의 화합물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질 수 없던 베르셀리우스 역시 크로뮴산을 먹습니다. 조금 더 소믈리에 같은 분석 결과를 남기게 되는데 끝맛이 거칠고 금속 느낌의 뒷맛을 갖는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먹은 크로뮴산은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이었죠.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크로뮴의 특징은 다채로운 색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색으로 활용됩니다. 바로 물감입니다. 크로뮴 물감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인물 중 하나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해바라기와 같은 작품의 노란색이 크로뮴이 포함된 염료입니다. 크롬 옐로라는 물감이며 가장 많이 산화된 형태인 크로뮴 육가 이온이 사용되어 안정하게 색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확인 결과 크롬 옐로의 육가 크로뮴 이온이 빛에 장기간 노출되며 서서히 환원되어 삼각 크로뮴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육각 크로뮴은 노란색이었고 삼각 크로뮴은 녹색 계열이었던 만큼 명작 속 선명한 노란색은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됩니다. 2011년부터 크로뮴산 납 안료에 인공 샘플을 제조하고 이를 빛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 가장자리 구조 근처에 X선 흡수 분광학을 사용하여 황산염이 풍부한 납크로뮴산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두워지고 존재하는 모든 크로뮴이 육가에서 삼가로 환원되어 색상이 변화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크롬 옐로가 사용되었던 예시는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스쿨버스의 도료입니다. 과거에는 해가 질 때 황혼 속에서 높은 대비와 가시성을 부여하기 위해 1939년 모든 미국 스쿨버스에 도입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조 계열 황색 염료로 모두 대체되었죠. 크로뮴의 독성 때문입니다. 크로뮴의 가장 대표적인 노출 원인은 수돗물입니다. 상수도관을 구성하는 재료는 다양하죠. PVC류의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빠른 가열이 필요한 경우 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흔히 보이는 수도꼭지 등을 기억하더라도 잘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철강 합금도 흔합니다. 여기 함유된 크로뮴 금속과 크로뮴 삼가 이온 등은 물의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와의 반응에 의해 독성 물질인 크로뮴 육가로 산화되기도 합니다. 빠르고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수도관은 언제나 사용하며 매우 장시간 반응 물질들이 접촉한 채 노출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유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0년 조사 결과 미국 도시의 89%에서
식수의 독성과 발암 가능성을 내포한 크로뮴 유가 이온이 충분히 검출 가능한 양으로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로뮴 유가 이온에 대한 사건을 다룬 2000년작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도 크로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크로뮴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물질이든 동일하겠지만 금속 크로뮴 분말이 호흡기로 유입되면 매우 유독합니다. 하지만 크로뮴 3가 이온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마음대로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 자체로는 몸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로뮴 6가 이온은 매우 유독합니다. 세포 내에 유입되면 핵 속으로 침투해 DNA에 단단히 결합하게 되고 이는 몸에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작업을 하는 체내 단백질인 효소 등에도 무작위로 결합해 기능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피부에 원인 모를 발진이 발생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근처에 단추나 벨트 버클 등 금속이 맞닿아 있었다면 높은 확률로 금속 알러지입니다. 금속 알러지는 단순히 금속 제품이 닿은 것만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금속은 그 자체로는 안전합니다. 단지 피부에다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인 땀과 접촉하게 되면 산화, 즉 녹슬며 이온화되어 유독한 금속 이온이 피부에 유입되기 때문에 알러지가 발생합니다. 산화되지 않는 금이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금속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해성 전이금속 원소로는 니켈과 코발트, 크로뮴이 대표적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증상은 국소적인 발진부터 전신 발진까지 다양하며 피부 발진의 정도는 주로 문제의 금속이 피부 장벽을 얼마나 침투했거나 손상시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알러지 및 피부 자극 금속과 이온의 영향을 알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실제로 임상실험을 피부에 하기 때문입니다. 수포성 화학무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사람에게 테스트합니다. 특히 크로뮴은 금속에 함유되어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심장박동기, 자궁 내 인공장치, 인공치아 및 관절 대체품에 크로뮴 금속 복합체를 사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로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크로뮴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각 크로뮴 이온의 배위 화합물인 크로뮴 피콜리네이트는 유익한 물질로 사용됩니다. 건강 보조제로도 판매되고 있으며 체중 감량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당뇨 완화 작용입니다. 크로뮴은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과정부터 대사 단계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단순히 크로뮴 3가 이온을 섭취한다면 체내에서 산화되어 독성 6가 이온으로 변화할 수 있겠지만 크로뮴 피콜리네이트와 같이 안정한 형태로 도입된다면 충분히 약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로뮴 이온의 다양한 색상도 특별했지만 진짜는 금속 크로뮴입니다. 크로뮴의 가장 특별한 성질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뮴은 단일 원소 중 세 번째로 단단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구조의 탄소, 두 번째는 붕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크로뮴입니다. 두 번째로 크로뮴은 가장 빛나는 금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롬 도금의 쓰임새에서 보이듯 반사율이 매우 뛰어난 금속입니다. 실제로는 가시광선 영역 등에서 은의 반사율이 더욱 뛰어나지만 크로뮴은 은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저렴해 최고의 광택 도금 재료입니다. 단적으로 강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스 굵기계를 삼는다면 크로뮴의 굵기인 8.5는 은의 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로뮴은 유일한 상온 반강자기성 금속입니다. 크로뮴의 특별한 자기적 성질은 첨단 분야에서 크로뮴의 장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로뮴의 사용을 분자 세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광을 위한 유기금속 화합물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루테늄이나 이리듐과 같은 전이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배위 화합물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이룬 특정한 전이금속들은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OLED의 제조나 염료 감흥 태양전지 등 많은 생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들이 이름 그대로 귀금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매장량과 높은 가격은 범용적인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더욱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저렴하고 풍부한 다른 원소를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입니다. 이리듐만큼이나 유용한 또 다른 금속 원소로 오스뮴이 있습니다. 역시나 뛰어난 발광 유기 금속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귀금속 중 하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 정도는 우습게 볼 가격의 귀금속입니다. 최근 찾아본 가격대로라면 염화 오스뮴 수화물이 0.5g에 48만 6천 원이나 합니다.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니 실제로 구매하면 50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오스뮴을 철로 대체하는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문제는 역시나 빛을 만들어내는 효율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방식은 크로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크로뮴은 오스뮴에 비해 지각에 2만 배 이상 풍부하며 가격 또한 같은 형태의 화합물로 100g당 부가세를 포함해 단 4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양으로 비교한다면 오스뮴 화합물은 크로뮴 화합물에 비해 2만 4천 배 더 비쌉니다. 크로뮴의 적용은 빛을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화학적 특이성으로 결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만나보는 화학 결합은 세 종류죠.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리고 삼중결합으로 구분되며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결합입니다. 하지만 무기화학의 영역으로 넘어가 금속 원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결합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d 오비탈의 추가로 결합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확장되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사중결합도 금속 간에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속끼리 만들 수 있는 최대 결합은 몇 중 결합일까요? 이 역시 크로뮴과 육족 원소들의 차지입니다. 크로뮴은 5중 결합 정도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속의 d오비탈끼리 만나 분자 오비탈을 형성한다 생각하고 배치할 때 5중 결합은 이론상 및 실험상 가능합니다. 크로뮴의 4s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 있던 것을 기억한다면 6중 결합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속끼리 여러 결합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하나의 금속이 얼마나 다양한 결합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을지도 흥미롭습니다. 최초의 단일 2중 3중 결합 동시 존재 분자는 육족 원소인 텅스텐에서 확인됩니다. 1987년 텅스텐 1Ni 화합물이라 불리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텅스텐보다 훨씬 작은 크로뮴에서도 단일 2중 3중 결합으로 질소와 동시에 연결된 분자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크로뮴 나이트리도 이미도 아미도 착물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크로뮴의 사용은 역시나 스테인리스강의 핵심 원소로서의 합금 형성입니다. 스테인리스강 역시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04와 316 등으로 구분되는데 두 합금 모두 철 다음으로 많이 함유된 원소가 크로뮴입니다. 크로뮴은 금속 표면으로 확산되며 산소와 결합해 산화크로뮴층을 형성합니다. 산화크로뮴층은 내부의 철이 산화되어 녹스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욕실과 주방 등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금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스테인리스강과 크로뮴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속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는 빙산에 부딪히며 시작되었죠. 단순히 얼음에 배가 부딪힌다고 쉽게 파괴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타이타닉호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저온에서 선박 강철에 불충분한 파괴 저항으로 인해 손상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온에서 금속은 부러지는 대신 찢어지거나 휘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경우 이와 같은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은 휘어지는 대신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각각 취성과 연성이라 표현하는데 모든 금속은 극저온에서 부러지고 바스라지는 손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금속이 탄생했습니다. 2022년 사이언스의 결과를 참고하면 크로뮴, 코발트, 니켈이라는 금속 알러지 3종 세트가 하나로 합쳐지면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소재가 탄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견고하고 뛰어난 신소재로 그래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핀의 인성은 미터당 4메가파스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의 인성은 미터당 35메가파스칼로 그래핀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하지만 이번에 탄생한 크로뮴, 코발트, 니켈 합금의 인성은 무려 450에서 50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핀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 강한 금속입니다. 극저온에서 힘이 가해지면 합금 내의 원자가 압력을 받아 위치가 어긋나며 서로 전단됩니다. 이는 다양한 다른 메커니즘과 함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가 파손되지 않고 계속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소재들을 비교했을 때 부서지는 물질로 떠올릴 수 있는 암석 재질인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매우 낮은 파괴 인성을 갖습니다. 이보다 유연하며 강인한 고분자 플라스틱 재료들의 물성도 눈에 띕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압도적인 물성을 가져 단순히 녹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온갖 곳에 사용되는 합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재보다 크로뮴, 코발트, 니켈 기반의 고엔트로피 합금은 더욱 강한 파괴 인성을 보입니다. 단순히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극저온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액체 질소 속에서도 내구성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액체 헬륨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향상된 파괴 인성을 나타내며 금속 원자 구조의 변형 메커니즘에 의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극저온에서의 강도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인간이 향할 우주 공간이나 심해의 낮은 온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상기억 합금은 초탄성입니다. 즉 많은 양의 변형 후에도 원래 모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상기억 합금은 작은 온도 범위에서만 잘 작동한다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형상기억 합금의 원리는 가역적 마르텐사이트 변형이라는 결정 구조 변화와 큰 회복 변형률로 이루어집니다. 작동 온도를 조절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철 기반 초탄성 합금은 2010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2011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철, 망가니즈, 알루미늄, 니켈 시스템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맞게 온도 범위가 확장되어야만 했습니다. 물질의 사용에서도 온도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열 팽창으로 인해 형상기억 합금을 포함한 재료 특성도 따라 변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0에 가까운 열 팽창 특성을 갖는 재료의 예는 인바합금이라 불리는 36% 니켈 함유 철 합금입니다. 최근 크로뮴이 추가된 철, 망가니즈, 알루미늄, 크로뮴, 니켈 합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임계 응력의 온도 의존성은 거의 0에 가까운 온도 불변성을 갖는 크로뮴을 추가하여 10켈빈에서 400켈빈 사이에서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의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크로뮴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팽창률과 경향성이 마음대로 조절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크로뮴의 첨가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기존의 형상기억 합금인 타이타늄 니켈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온도 안정성을 보입니다. 화성의 낮과 밤 온도 변화는 120에서 290켈빈이며 다른 100에서 400켈빈의 온도 변화 범위를 갖습니다. 크로뮴 합금이 망원경, 탐사 로버 휠 및 스프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뮴이 인간의 우주 진출 이후 가장 중요한 원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주로 뻗어 나간다면 크로뮴은 온도계로도 사용됩니다. 인간의 온도계가 아닌 별의 온도계로 말이죠. 와습 31b와 같은 뜨거운 목성 행성들의 온도는 언제나 궁금증의 대상입니다. 추측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화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드물고 온도에 특히 민감한 분자인 수소와 크로뮴의 검출입니다. 수소와 크로뮴은 1200에서 2000켈빈 사이의 좁은 범위에만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와습 31b의 대기에 수소와 크로뮴의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소와 크로뮴은 이전 어떤 외계 행성에서도 검출이 확인된 적 없으며 이는 고해상도 외계 행성 스펙트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수성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도 크로뮴이 등장합니다. 수성의 작은 크기와 압도적으로 큰 핵의 비율은 수성 생성과 역사에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크로뮴이 행성 표면 전체에서 직접 감지되고 매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크로뮴의 양이 수성 전체에 걸쳐 4배 정도 다른 분포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 가능한 산소의 양에 따라 크로뮴은 산화물, 황화물 혹은 금속으로 있는 것을 선호하며 측정 데이터를 모델링과 결합하여 수성의 기원과 지질학적 역사에 대한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행성 전반적인 산화 상태로부터 수성의 큰 금속 핵에 크로뮴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철과 유사하게 크로뮴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코어 내에 격리되어 있을 것이며 행성이 점점 더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면서 내부에 더 많은 양의 크로뮴이 숨겨지고 수성은 더욱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지구의 역사를 찾아가는데도 크로뮴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빙하기의 가속입니다. 스맥타이트라 불리는 해저의 점토 광물이 수백만 년에 걸쳐 탄소를 격리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스맥타이트는 층상 점토 물질의 한 종류로 여러 겹의 층 접힘이 존재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도 높은 표면적과 층상 구조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접힘은 유기탄소를 효과적으로 포획합니다. 스맥타이트는 판 구조론의 산물입니다. 해양 지각이 대륙판에 부딪힐 때 암석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맥타이트를 포함한 광물이 풍화됩니다. 점토 퇴적물은 바다에 다시 침전되고 그곳의 광물은 미세한 주름 속에 죽은 유기체의 일부를 가두게 됩니다. 이는 유기탄소가 미생물에 의해 소비되어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기탄소의 포집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구 전체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과장된 해석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전 4번의 빙하기를 촉발할 만큼 충분한 스맥타이트가 판 구조론에 의해 분출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퇴적물에 보존되어 있는 크로뮴과 같은 특징적인 요소가 스맥타이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억 년 동안에 수천 개의 해양 퇴적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구는 4번의 빙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크로뮴의 큰 분출 신호 스파이크를 관찰했으며 정확한 일치를 통해 스맥타이트의 빙하기 유발에 대한 역할도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크로뮴은 의외로 첨단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스핀트로닉스 분야입니다. 트랜지스터 제작에 있어 전하에 의존하는 대신 위 또는 아래를 가리키고 전하처럼 1 또는 0으로도 읽을 수 있는 전자의 자기 관련 특성인 스핀으로 관심을 전환하게 됩니다. 먼저 원자 한 개 두께의 뛰어난 전도성 물질인 그래핀을 통해 흐르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스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래핀 밑에 또 다른 재료를 깔아야 했습니다. 산화크로뮴은 자기 전기적인 물질이어서 적합합니다. 즉, 미량의 임시 에너지 소모 전압을 가함으로써 표면에 있는 원자의 스핀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그 반대로 뒤집힐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의 전압을 가하면 밑에 있는 산화크로뮴의 스핀이 위로 향하게 되어 그래핀 전류의 스핀 방향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지 가능한 신호가 생성됩니다. 반대로 음의 전압은 산화크로뮴의 스핀을 아래로 뒤집어 그래핀 전류의 스핀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또다시 다른 신호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신호를 생성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트위스트로닉스는 반데르발스 재료를 쌓아 양자 현상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크로뮴 화합물인 아이오디나 크로뮴이 특별한 물질로 등장합니다. 반강자성 원소라 했던 크로뮴으로 이루어진 층간 반강자성 결합 판데르발스 물질인 아이오디나 크로뮴을 매질로 사용해 스핀 자유도를 제어하는 트위스트를 도입합니다. 두 층 사이에 비틀림 각도가 있는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무알의 회절 형태를 아이오디나 크로뮴으로 만들어 트위스트로닉스 분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스핀 액체라는 새로운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도 크로뮴을 시작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석에는 N과 S의 두 극이 있습니다. 이를 합쳐 쌍극자라 부릅니다. 쌍극자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양자 스핀에 의해 생성되며 화학 분자들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석물질 내부에서 쌍극자는 모두 평행한 경향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위아래 방향이 교대로 나타내는 각각 강자성과 반강자성의 경향을 갖습니다. 가상의 양자 스핀 액체의 경우 쌍극자는 잘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 작은 거리 내에서 비정상적인 순서인 흐름성을 나타냅니다. 순서가 다르면 다양한 유형의 스핀 액체가 생성됩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추측되어 온 물질의 상태였지만 그 시작은 최근 아이오디나 크로뮴 그리고 텔루리와 크로뮴 절마늄과 같은 재료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크로뮴은 단일 원소 기준으로 세 번째로 단단하며 금속 원소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원소입니다. 크로뮴의 첨가는 합금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는데 기초적으로는 스테인리스 강이며 최근 연구 결과들로는 극저온 형상기억 합금과 온도 비의존성 열 팽창률을 갖는 우주 등 극한 환경을 위한 합금입니다. 염료, 의료, 합금, 발광 소자, 스핀트로닉스와 트위스트로닉스까지 온갖 특이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금속 원소입니다. 가끔 독성은 조금 있지만요.